네, 안녕하십니까. 제62회 한능검 심화시험 복습하는 영상, 이번에는 19번부터 29번까지 조선시대 개항기 전까지 같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원래 저희 채널에서는요, 한능검 문제를 총 50문제 중에서 4파트로 나누어가지고 첫날에만 고려시대까지 올려드리고 나머지 3파트는 띄엄띄엄 그 다음 시험과의 사이에 띄엄띄엄 올려드렸는데요. 갑작스럽게 그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고 해서 일단 계획에도 없었지만 하여튼 오늘 밤 안에, 일요일 밤 안에 나머지 50문제 전체 부지런히 나누어서 영상을 만들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왕의 제휴식인데요. 네, 이 청계천 복원공사를 하면서 광통교에 있는 성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뭐 청계천 복원되면서 이 원래 어떤 능에 있던 성물들이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건데, 그건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 왕에 대해서 키워드가 중요하니까 두 차례 왕자의 난으로 즉위했다고 했으니까 바로 세 번째 임금 태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태종에 대한 답부터 먼저 골라보겠습니다. 그럼 태종 때 만들어진 지도 바로 4번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 국대지도. 그 중국이 세계 중심부로 크게 나오고, 물론 유럽하고 아프리카도 있긴 하지만 중국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그 당시에 중화주의 세계관을 보여준다고 그러죠. 그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가 태종 때 만들어진 지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이 자료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자면요, 이렇게 태조의 두 번째 왕비, 즉 태종한테는 계모가 되는 분이죠. 이 태조의 두 번째 왕비 신덕왕후하고 얼마나 참 원수재간 같이 생각이 됐고 또 한이 맺혔으면, 이렇게 신덕왕후가 죽은 이후에 본래 그 왕비의 능을 또 딴 곳으로 이장을 하면서 거기 있던 이런 성물들을 이 다리 제작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위치를 갖다 놓고, 그래서 거의 뭐 모욕을 주는 그런 거죠. 네,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이렇게 원래 있던 능에 성물들을 광통교 공사하면서 갖다 놨다고 하는 건데요. 이 신덕왕후 능이 원래 있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그 정릉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는 지금 서울 중구 정동 자리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지금 성북구에 있는 정릉동 그쪽으로 지금 능을 옮겨서 지금 이제 정릉동이라는 동 이름이 성북구에 있게 됐는데요. 그래도 본래 있던 그 중구 정동 자리에 정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동이라는 동네 이름이 바로 정릉이 있던 곳이라는 동네 이름이란 것에서 그 정동의 동네 동 이름 유래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정릉에 대한 약간 슬픈 얘기 좀 보충적으로 말씀드렸고요. 1번 선지 최무선 화통독, 이거 앞전에 그 11번에 2번 선지에 그 뭐 나세 심족부 얘기 나오고 진포에서 외국 무리친 그 얘기 나올 때, 즉 고려 우왕 때 얘기 어쩐지 최무선이 빠져있다 했더니 바로 요 문제에 들어가려고 최무선을 그때 빠뜨렸었군요. 네, 하여튼 요거는 앞에 11번에 2번 선지 그 나세 심족부 진포 대첩할 때 같이 연결시키면 되겠고요. 2번 경국대전은 당연히 성종 때고요. 3번 선지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비변사가 처음 설치된 거는 중종 때죠. 삼포회란을 계기로 해서 처음 설치됐고 또 을묘 외변을 계기로 해서 상설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진왜란 병자 호란을 거치면서 의정부를 대체하면서 국정 최고기구로 됐다가 특히 19세기 세도정치 시기에 가장 권한이 막강했다가 또 대원군 때 많이 권한이 축소가 됐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 삼포회란은 1510년에 일단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바로 그 해에 중종이 비변사를 바로 설치한 건 아니고요. 좀 지나서 1517년에 설치하긴 했습니다. 하여튼 비변사가 처음 설치된 거는 중종 때고요. 5번 선지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엽법서인 칠정사는 또 세종 때 편찬한 주요한 책 중에 하나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릉 얘기도 하면서 또 다른 왕들의 주요 업적들 같이 봤습니다. 그 다음 20번 가겠습니다. 네, 20번 문제는 늘 나오듯이 조선에서의 그 중앙정부기구에 대한 문제, 그 별칭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정부기구의 기능, 그런 것이 같이 선지로 묶여서 나온 그런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이번엔 뭐가 나왔나 보겠습니다. 바로 은대란 개념이 나옵니다. 은대 바로 종종 시험에 나왔습니다. 특히 앞전에 그 61회 22번 3번 선지에서는요, 은대라고 안 나오고 후원이라는 명칭으로 나왔긴 합니다. 하여튼 은대 후원하면은 승정원의 별칭이죠. 근데 이 은대나 후원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승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에 비서관들에 해당하는 승지, 도승지 뭐 그런 승지들이니까 당연히 대통령 비서실 역할을 하는 옛날 승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승정원은 비서실 역할을 하는 거니까 답은 1번이죠.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였습니다. 네, 하여튼 승정원은 별칭이 은대, 후원, 그리고 그 기능은 왕명의 출납, 답을 쉽게 찾았고요. 그래도 이 다른 선지들에 나오는 중요 기구들하고 또 별칭하고 기능들도 언제든지 또 바꿔가면서 정답선지, 오답선지로 나오기 때문에 같이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2번 선지 사관원 사원부와 함께 삼서로 불린 건 바로 홍문관이죠. 홍문관의 별칭 중에 또 가장 유명한 별칭이 옥당이고요. 제가 여기 사관원 사원부에 묶었냐면 앞전 시험에서는 또 61에 22번 5번 선지에 가서 사관원 사원부의 공통적인 기능이 서경권을 행사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즉 오품이와 관리들 임명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 서경권 행사, 사관원 사원부 공통적인 기능이었고요.
3번 선지 천문 연구하고 기상 관측하는 일을 맡은 곳은 서운관이라고 하고 나중에 세종 때 가서는 관상감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서운관 관상감 다 해당되는 말이겠고요. 4번 선지 조선 왕조실록을 편찬하는 곳은 실록청이고 그걸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은 춘추관이죠. 그리고 5번 선지 국왕직속기구로 강상제, 반역지 등 처결하는 거 바로 그 무시무시한 의금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선시대의 그 정부기구의 별칭 또 중요 기능들 다시 한번 체크하고 21번으로 가겠습니다. 21번은요, 어떤 인물의 활동에 대해서 묻는 건데, 하여튼 15세기 초반, 중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자, 이 사람의 활동을 보겠습니다. 집현전 학사로 훈민정음 해례본 편찬에 참여했다. 그러면 뭐 집현전 학사가 한두 명이 아니죠. 당장은 성삼문 같은 사육신도 생각이 나는데, 바로 아랫줄 계유정난으로 정난공신 2등에 책분되었다. 그러면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는데 공을 세운 계유정난에 공신으로 책분되었다고 하니까 사육신, 성삼문 같은 사육신 아니겠네요. 일단 거기서 딱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또 세조 때도 이런 의교 정책을 주도했고, 그 다음에 예종 즉위왕조 한명회 등과 원상으로 국정 논의했다. 그러니까 한명회급으로 최고 레벨의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 노래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명회와 신숙주 역산한다. 바로 신숙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들을 보더라도요, 사육신에 해당되는 선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삼문 같으면 뭐 단종의 부기를 꾀하다가 처형되었다. 앞전에도 그런 선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육신에 해당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답은 그 신숙주에 대해서 종종 나오는 게 앞에 시험 60회 23번 2번 선제도 나온 적이 있고 그전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본을 갔다 와서 해동 제국기를 저술했다. 신숙주에 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해동 제국기를 모른다 하더라도요, 나머지 선지는 이렇게 요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신숙주와 같은 유형의 인물의 그 이미지로 보나 전혀 답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일단 기의 예송이라고 하는 거. 자, 예송 때는 특히 현종 때 이렇게 이 예송 바로 상복을 몇 년 입을 것인가 몇 개월 입을 것인가 가지고 서인과 남인 간의 논쟁을 벌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대적으로 맞지 않을 그 땡인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의 예송이라고 하는 건 1659년 즉 효종이 승하하고 현종이 즉위하던 그 해입니다. 바로 그 해에 이제 기년설, 서인은 송시열 같은 서인은 기년설 주장했습니다. 기년설은 1년, 상복은 1년 입어야 된다. 그 반대파 남인은 또 참치설이라고 그래가지고 3년 상복 입어야 된다 주장했습니다. 물론 상복을 입으실 분은 인조의 계비였던 자의대비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근데 자의대비가 참 오랫동안 살아 계시다 보니까 참 험한 일을 많이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여기 좀 정리해놨습니다. 서인이 주장했던 기년설, 즉 상복 1년만 입으면 된다는 바로 그 기본 근거가 뭐냐면 효종은 그 위에 형이 있었죠. 소현세자가 있었는데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다음에 그 복림대군이 왕이 된 사람이 효종인데, 하여튼 엄연히 장남이 아니고 차남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1년만 입으면 된다. 반면에 남이는 참채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참채복이라고 3년상 할 때 입는 옷을 참채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아무리 둘째 아들이긴 하지만 국왕은 국왕이다. 그래서 국왕의 예에 맞춰가지고 대비마마가 상복을 입어야 한다. 그래서 3년설 주장했습니다. 근데 일단 현종이 즉위한 초에는 일단 경황이 없었다고 하나, 하여튼 그 당시엔 서인이 좀 강했으니까 서인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일단 그 기년설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 예송대 가서는 이제 그 다음에 효종의 왕비가 승하했을 때 두 번째 예송대 갔더니 이제 좀 현종이 정신을 차리고, 이 서인 주장 같으면 자기 아버지를 좀 국왕이라기보다는 차남으로 취급을 하니까 좀 불쾌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때는 또 남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예송을 통해 가지고 현종 때는 또 서인과 남인 간에 또 권력이 엎치락뒤치락 했었죠. 하여튼 이 기의 예송에서 기년설 주장한 사람은 서인의 영수 송시열이고요. 근데 송시열이 워낙 서인의 영수였고 또 그 당시에 현종 숙종을 거치면서 뭐 서인 남인 계속 권력이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니까 상당히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는 선지들도 뭐 은근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일일이 송시열에 관한 선지 나온 걸 다 여기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정공신의 위훈 삭제 건의했다. 즉, 별로 공도 세우지도 않았으면서 반정공신으로 돼 있는 사람들 삭제하자. 바로 조광조가 중정반정공신에 대해서 주장했던 것이죠.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또 미움받아가지고 기묘사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3번 선지, 향촌의 풍속 교화를 위해 예안향약은 퇴계 이황입니다. 율곡 이인은 해주향약, 이황은 예안향약이고요. 4번 선지, 이건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최초로 백리척 사용해가지고 동국지도 제작한 사람은 정상기인데요. 하여튼 이 정상기 동국지도 여기서는 오답지이지만 또 지도를 연결고리로 해가지고 각 지도에 만든 사람 또 특징 같은 걸 묶는
짝짓는 문제가 또 종종 나오기 때문에 기억 나온 김에 최초의 백리적 사용한 지도, 동국지도 정상기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뭐 물론 답은 신숙주와 또 해동 제국에 대한 것이지만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핫 이슈가 되는 인물들에 대한 것까지 같이 개념을 정리하고 22번 가겠습니다. 22번은 어떤 왕이 추진한 정책인데요. 이 관현맹이라고 하는 분들이 공연을 한 것을 경복궁에서 재현했다고 합니다. 이 관현맹이라고 하는 거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궁중잔치에서 시각장애인 악사분들이 이제 연주하는 것을 가리켜서 관현맹 공연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여기서 키워드는 박연입니다. 세종 때 아학을 정리한 사람이 박연이죠. 네, 그러면 박연을 키워드로 해서 세종이라는 것을 찾고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답은 그럼 역시 쉽게 5번이네요. 네, 삼광행실도 아까 전에 19번 5번 선지에서도 역법서 칠정산 나왔습니다만 항상 세종 나오면은 뭐 농사직설 칠정산 삼광행실도 단골로 나오는 책들이 되겠습니다. 1번 선지 그 창덕궁의 신문고 처음 설치는 태종이죠. 아까 혼일강리 역대 국대지도 태종 한번 나왔습니다. 2번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 처음 창설된 때는 바로 선조 때 임진왜란 때 처음 창설됐고요. 3번 선지 탕평비 세운 사람은 영조죠. 탕평 책은 정책은 영조 정조 다 했지만 비석은 영조만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 선지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 통편, 바로 영조가 편찬한 법전은 속대전, 정조 때는 대전 통편이죠. 네. 자, 그래서 이 기사가 보니까 관현맹 공연을 경복궁에서 재현했다는 이 기사가 금년 4월 달에 나왔던 기사로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 23번 가겠습니다. 23번 다음 상인이 등장한 배경인데요. 직업 소개 여기 제가 줄쳐놓은 거를 보시면 선해청 등에서 공가를 받아서 여기 공가라고 하는 게 가는 뭐 값어치 할 때 대가할 때 가짜고 공짜가 공납할 때 즉 공물을 낸다 할 때 바칠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짜가 들어가는 직업 딱 두 글자네요. 공인입니다. 공인. 그래서 대가를 받아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여 궁궐과 관청에 납품하는 상인. 왜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전에는 특산품을 각각 집집마다 공물로 공납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폐단이 심해가지고 특산물 물건 자체 대신에 돈이나 쌀로 대신 내게 하는 제도 대동법이 시행됐죠. 그래서 돈이나 쌀로 낸 거를 이 공인이 바로 여기 나오듯이 공가를 받아가지고 시장 가서 정부가 필요한 물건을 사와서 납품하는 그런 또 직업 활동을 벌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인 두 글자고 그 공인이 등장하게 된 배경하면 대동법 그걸 컨셉으로 잡으면 쉽게 답을 4번으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대동법 실시되었다. 그런데 좀 재밌는 선제가요. 이게 대동법, 대동자가 들어가니까 선제에도 하나 좀 잘 안 나오는 대동자가 들어가는 개념이 하나 나왔습니다. 3번 선지 보면은 근대적 상회사인 대동상회가 설립되었다. 근데 여기 대동상회가 근대적이라고 하는 말부터 왠지 조선시대하고는 좀 약간 거리감이 있고요. 하여튼 정확한 연도는 1883년입니다. 1883년에 그 평양의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근대적 상회사인 대동상회를 설립했고 여기서 이때 뭐 정부도 많이 후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하여튼 기왕 나온 김에 대동자가 들어가긴 하지만 대동상회는 1883년 고종 때 특히 지역은 평양 그렇게 체크하고요. 1번 관수관급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상이라든지 뭐 물품 화폐 경제, 화폐 유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이거 일단 조선시대 때 관료들한테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 처음에 조선시대 처음 초기에는 과전법을 시행했다. 즉 과전법은 전직관리, 현직관리 가리지 않고 토지 수조권을 주다 보니까 토지가 부족해졌다. 그래서 세조 때는 현직 관리한테만 수조권을 주는 직전법을 시행했다. 그래도 직전법까지는 그 수조권을 가진 관리가 직접 수확물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거를 자기의 녹봉에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는데 일단 그것도 좀 너무 폐단이 심해지니까 성종 때 들어와서는 관수관급제로 바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정부 관청에서 직접 그 토지에서 나오는 그 곡식을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관료들한테 준다는 거죠. 네, 관료들이 직접 걷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그 변천 과정에 나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 선지 금속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아무래도 여기서 뭐 공가를 받아가지고 물건을 사온다고 하니까 화폐에 대한 선지가 나오겠습니다만 이 건원중보는 조선도 아니고 고려 성종 때 만들어진 철전이죠. 금속화폐가 되겠습니다. 근데 앞전에 12번에 1번 선지에 고려 때 만들어진 그 화폐가 두 개 이름이 나왔죠. 해동통보, 사만통보. 이것들은 조선 숙종이 아니고 고려 숙종입니다. 즉 고려 때는 성종 때는 건원중보, 숙종 때는 해동통보, 사만통보. 또 잘 나오는 것이 숙종 때 은병활구. 그러니까 뭐 조선 숙종도 상평통보고 또 고려 숙종도 이렇게 화폐를 발행했으니까 뭐 고려 조선 다 숙종은 또 화폐 발행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네, 그다음 5번 선지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단조건 폐지. 요건 그 유명한 정조의 다른 말로 신의 통공이라고 하죠. 하여튼 공인의 배경하고는 좀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24번 가겠습니다.
네, 24번입니다. 이 성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 글자가 작아서, 그림의 글자가 작아서 그런데요. 뭐 조선 한양 도성의 뭐 사대문, 사소문 그런 거 표시한 표시한 그 지도입니다. 바로 한성부 도성, 즉 한양 도성 한 바퀴 뺑 도는 길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지금 복원해서 일종의 관광 코스, 등산 코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총 길이가 지금 여기 써져 있죠. 18km라고 되어 있나요? 예. 예. 네, 그렇죠. 총 길이가, 총 둘레가 약 18km입니다. 그래서 이 한양 도성 순서길 저도 한번 돌아봤는데요. 참 다양한 그 색다른 서울의 각 곳곳에 또 서울의 또 멋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코스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네, 일단 1번 선지 봅니다. 개국 초기 정도전 등이 설계했다. 뭐 맞겠죠. 2번 선지 도성 조축도감이 축조를 관장했다. 글쎄요, 뭐 맞을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합니다만 답은 확실히 3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이 후금의 침입에 맞서서 정봉수가 항전한 곳, 이거 정묘호란과 관련돼서 종종 나옵니다. 네, 정봉수가 후금이 쳐들어온 정묘호란 때 바로 용골산성에서 항전했죠. 이 한양 도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다. 답은 쉽게 3번으로 고르고, 이제 마음 편하게 다른 선지들 보면은 4번 조선시대 축성 기술의 변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왜냐하면은 이게 처음에 한번 성곽을 지은 다음에 500년 동안 계속 개보수가 필요하겠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숙종 때에도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보수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 성곽에 있는 돌들이 뭐랄까 모양이나 크기 같은 것이 당연히 균일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모양이나 크기 같은 것이 균일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뭐 그렇게 다른 모양의 돌들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조선시대에 성을 쌓는 기술이 어떻게 변화해 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또 귀중한 학술 자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번 선지 일제강점기 도시 정비 계획을 구실로 크게 훼손되었다. 그래서 크게 훼손되었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한양 도성 순선길로 이렇게 다시 복원을 해놨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 답을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하여튼 정봉수, 용골산성, 정묘호란 이것도 물론 체크해가면서 좀 생소한 개념인 도성, 축조도감 이런 것도 가끔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하고 또 25번 가겠습니다. 네, 25번은요,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전투 이후입니다. 이후. 자, 권율의 행주산성에 대한 전투가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행주대첩이죠. 물론 행주대첩 시기가 1593년 2월, 즉 임진년 다음에 계사년인데요. 하여튼 이 연도하고 시기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 전쟁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선지 최영이 홍산에서 대승. 이건 고려말 왜구에 대한 거죠. 이성계는 황산전투, 최영은 홍산전투. 그리고 2번 선지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바로 이거는 또 임진왜란 초기입니다. 네, 연월로 말하자면 1592년 8월이고요. 한창 이때만 하더라도 이순신이 물론 바다에서 이렇게 막아주긴 했지만 그 일본군은 막 평양까지 계속 북진을 하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막아줬기 때문에 보급로를 차단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답은 3번이네요. 자, 이렇게 행주대첩 이후에 더 이상 전쟁이 일단 전쟁은 소강 상태에 들어가서 일단 휴전이 됐고, 명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휴전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휴전회담, 즉 강화회담의 일본이 내건 조건 중에 하나가 쉽게 말해서 조선 반도의 남쪽을 자기들한테 떼어달라. 도저히 명나라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결국 휴전회담, 강화회담 결렬되니까 다시 일본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것이 1597년 정유재란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큰 흐름으로 봐서 답을 쉽게 3번으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선지. 이종무 외국 근거지 스시마 정벌. 이 선지들이 다 일본하고 관계돼 있긴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이거 흔히 그 유명한 노래도 있듯이 대마도 정벌 이종무, 세종 때 일이니까 아주 거리가 먼데, 기왕 대마도 정벌 나온 김에 앞전에 11번 3번 선지에서도요, 조선 창왕 때 또 박유를 보내가지고 왜구 근거지 토벌한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9번 선지 신립이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왜군에 항전했다. 그러다 결국 비극적으로 전멸했습니다. 이것도 바로 임진왜란 개전 초기죠. 그러니까 1592년 4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여기 나온 임진왜란과 관련된 거 다시 한번 순서를 맞춰보면은, 일단 맨 처음에 개전 초기에 신립이 탕금대에서 배수진 쳤다가 전멸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도 그해 8월 달에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넘어와서 2월 달에 권율의 행주 대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전돼서 휴전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여기 하나 또 들어가야 될 거 하나가 바로 조명연합군의 평양성 전투하고 벽정환 전투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왼쪽 여백을 썼습니다만, 행주대첩이 있던 1593년 2월보다 그 전해에 바로 같은 무렵이긴 합니다. 1월 달에 일단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한 전투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썼듯이 평양성 전투 승리했는데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한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서울 지금의 고양시 벽제 쪽이죠. 네, 벽제관 쪽으로
군대를 몰고 갔는데 그 벽정한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이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명나라 그 이호송 총사령관급인 이호송이 더 이상 뭐 전쟁을 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3번 선지 같이 휴전회담을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기왕 나온 이 순서가 일단 조명연합군이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했다가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하고 또 그래서 휴전회담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2월 달에는 권율의 행주 대첩도 있었다. 그렇게 임진왜란의 흐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요번에도 또 어느 임금의 제2기관에 이를 묻고 있는데요. 자, 이 방을 붙여놓은 거를 지금 두 선비께서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 뭐 여주, 즉 여자 임금이 이렇게 위에서 정권을 잡고, 아니 조선시대에 여자 임금은 물론 없었죠. 바로 그 여자 임금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왼쪽 선비가 말씀하시는 대로 대비마마를 말하는 겁니다. 그 왕을 능가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던 대비, 뭐 물론 그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비마마는 바로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문정대비. 특히 여기 오른쪽 선비가 말씀하시는 장소를 보면 더더욱 문정대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양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양지역 벽에다 이런 걸 붙여놔서 바로 문정대비를 이렇게 비난했다. 그걸 구실로 해가지고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사건이 바로 제가 썼듯이 양지역 벽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1547년 명종대 일입니다. 명종대의 일. 물론 앞전에 그 명종하니까 15번에 4번 선지 기근에 대비한 구황차료 좀처럼 나오지 않는 책 이름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명종 구황차로 정리를 하고요. 하여튼 명종 때에 있었던 일을 찾아보면은 보나마나 을사사화가 나오고 있죠. 답은 2번입니다. 외척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일어났답니다. 이 을사년이 1545년입니다. 여기서 제가 소윤, 대윤 적어놓은 것이 중종 바로 다음이 명종이 아니죠. 중종의 원래 첫째 아들은 인종이었는데 인종은 빨리 죽었습니다. 채 1년도 안 돼가지고 죽고 그 다음 명종이 왕이 됐는데 바로 명종의 어머니가 문정대비죠. 인종의 어머니는 일찍 그 왕비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하여튼 인종의 외척이 대윤이고 명종의 외척이 소윤입니다. 즉 앞전에 그 60일에 21번 선지에서는 이렇게 을사사화 때 윤임이 제거되었다 하는데 바로 윤임이 바로 그 대윤의 즉 인종의 외척의 대표격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유님 소윤들이 아니 대윤들이 소윤은 또 문정왕후의 그 남자 형제들이죠. 특히 윤원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소윤에 의해 가지고 대윤 유님이 제거되었다. 이것이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양지역 벽서 사건은 을사사화로부터 불과 2년 뒤의 일인데 결국 이 양지역 벽서 사건도 을사사화의 연장선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을사사화 때 대윤들이 많이 제거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유님의 잔당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 윤원영 이 일파가 유님 일파 잔당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지역 벽서 사건을 꾸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을사사화에 이어서 양지역 벽서 사건 명종 때에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이때는 그 명종의 어머니 문정대비가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네,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머지 선지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선지 살림 세력들이 이렇게 동인과 서인으로 나눈 거는 당연히 선조 때죠. 선조 때 붕당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 선지 서인이 반정 일으킨 거는 바로 광해군을 몰아내는 인조 반정이죠. 4번 선지 김종직 등 사림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건 성종 때입니다. 즉 성종이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림 세력들을 주로 아까 전에 나왔던 사원부, 사관원 그런 쪽에다 3사에다가 등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이 김종직이 나왔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또 김종직 하면은 조의제문이죠. 네, 물론 김종직이 죽고 난 다음에 무오사화의 발단이 됐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마치 세조를 비난하는 것 같은 조의제문을 지은 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또 그걸 구실로 해서 김종직의 제자들 살인들이 많이 화를 입은 사건이 첫 번째 사화 무오사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선지에 나오는 그 두 번째 사화죠. 연산군 때 두 번째 사화 갑자사화입니다. 바로 갑자사화하면 또 연산군의 생모 폐비윤씨하고 관련된 사화죠. 네. 그래서 역시 폐비윤씨 사사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서 김경필 등이 처형되었다. 자, 연산군 때 두 번째 갑자사화고요. 이 갑자사화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앞전에 61회 시험에서도 21번 1번 가본 자료에 상세히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27번은 가 문화유산에 대한 건데요. 딱 보니까 정조 얘기 나오고 뭐 정조가 행차할 때 머물렀던 행궁, 장영역 분사 바로 수원화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수원화성이 무슨 열기구가 있는데 진짜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헬륨을 넣어서 만든 열기구인데 이거 보고 이름이 플라잉 수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플라잉 수원을 타고 딱 하늘에 뜨면 굉장히 수원화성이 잘 보인다고 합니다. 하여튼 수원화성에 대한 거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을 짝짓는 문제입니다. 근데 일단 니은 보면은 물론 답은 니은하고 리을인데요. 일단 리을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 등을 이용한 축 요건 맞죠. 리을은 맞는데 일단 확실히 아닌 것부터 먼저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
환궁했다. 자, 악원파천 이후에 환궁은 뭐 서울에 있는 궁궐 중에 하나로 환궁했지 이렇게 소원까지 올리고 있겠습니까? 일단 기억은 땡이고, 하여튼 정확히 말씀드리면 악원파천 이후 환궁한 곳은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입니다. 근데 또 이번 시험엔 안 나왔지만 궁궐 자체를 연결 고리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경운궁 그러면 악원파천 이후 환궁한 곳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내가 뭐 디귿 단백질 얘기 나오면 이건 경복궁 중건 때니까 당연히 땡입니다. 그러니까 포루 공심돈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건 니은하고 리을밖에 없겠습니다. 하여튼 기왕 나온 김에 포루 공심돈 같은 방어시설은 또 수원 화성의 특징이다.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8번 갑니다. 네, 28번은요. 가나스 인물 두 인물의 공통점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가 자료에 등장하는 인물은 실옹입니다. 실옹 딱 느낌부터가 왠지 실학자 좀 근대적인 세계관을 가진 그런 사람같이 느껴지죠. 바로 실옹이 등장하는 거 홍대용의 의산문답의 주인공입니다. 의산문답에서 이렇게 여기 보듯이 뭐 대저 땅덩이는 하루 동안에 한 바퀴 돈다. 마치 서양의 근대 과학사상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 하시는 분 실옹.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뭐 옛날식의 그런 가치관으로 말하고 있는 분은 허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허자. 바로 허자와 실옹이 나오는 거 홍대용의 의산문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 허생이 나오고 그다음에 배 강조하고 술에 강조하는 거 바로 박지원의 허생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대용과 박지원은 다 조선 영조 정조 때 18세기 때 활약했던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감을 잡고 답을 한번 공통점을 골라보겠습니다. 네. 1번 선지. 갑술 한국으로 전개해서 축출인데요. 이 한국하면은 숙종 때는 일단 주로 17세기 말이죠. 네. 물론 숙종이 18세기 전반까지도 살긴 했습니다만 특히 갑술 한국은요. 이게 1694년입니다. 이렇게 갑술 한국에서 전개해서 축출. 이거는 이제 숙종 때 세 가지 황국, 앞전 시험 때 경신, 기사, 갑술 세 가지가 나왔었고 제일 마지막에 갑술이죠. 그러니까 뭐 맨 처음에 남인퇴출, 서인퇴출, 남인퇴출 그런 순서로 나가니까 갑술 한국으로 전개해서 축출된 사람은 남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조선 후기인 실학자들이 이렇게 전개해서 많이 등용이 되지 못한 남인들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실학자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도 물론 있으니까 여기 아마 남인에 대한 것이 선지로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갑술 한국 자체가 이 홍대용하고 박지원이 활동했던 시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왕 말 나온 김에 이 갑술 한국이라고 하는 게 1694년 바로 앞전에 기사 황국에 의해 가지고 장희빈에 의해서 쫓겨났던 인현왕후가 다시 복위를 했죠. 즉 인현왕후가 복위했다고 하는 건 다시 남인이 쫓겨나고 서인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고 또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때를 계기로 남인은 뭐 거의 이제 조선이 망할 때까지 거의 권력을 잡을 일이 거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쭉 화살표를 친 게 뭐냐면요. 61회 23번 문제 바로 가나다 자료로 해가지고 숙종 때 황국에 대한 자료들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왕비가 복이 되면서 서인이 다시 집권하게 된 그 과정이 바로 나번 자료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다번 자료에 바로 또 아까 전에 송시열 나왔길래 제가 적어놨습니다. 바로 그 다 자료에는 바로 갑술 황국 앞전에 황국이었던 1689년 기사 황국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또 기사 황국은 장희빈이 왕비가 되면서 인현 왕후가 쫓겨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왕비를 옹호했던 송시열도 즉 장희빈이 왕비가 되고 장희빈의 아들이 세자가 되는 것을 반대했던 송시열도 완전히 숙종의 노여움을 받아가지고 삭탈관직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 21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 앞전 시험에 23번의 자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송시열 썼던 게 아까 전에 현종 때 기해 예송에서 기년설 주장한 사람 바로 21번에 1번 선지하고 연결시키라는 의미에서 제가 송시열 해놓고 이렇게 앞에 문제번호 적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기왕 황국얘기 나온 김에 앞전 시험과 그리고 요 세트에 앞에 문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다시 한번 송시열에 대한 중요한 사건들 다시 정리할 계기가 된 것 같고요. 2번 선지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 형성, 요건 정제도고요. 하여튼 실학자들 얘기 나올 때 이 양명학 정제도도 뭐 종종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3번 선지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 검사관 기용되었다. 이것도 주로 물론 정조 때 서울 출신들을 규장각 검사관으로 많이 기용을 했는데 이건 주로 삼총사들이 따로 있죠. 박제가, 유득공, 이동무 이렇게 세 사람을 정조가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 검사관에 기용했습니다. 물론 이 홍대용이나 박지원도 규장각 검사관을 지냈을 것도 같은데 하여튼 홍대용, 박지원처럼 서울 출신이라고 하면 상당히 진짜 이 가문의 자기의 근본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선지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서울 출신 규장각 검사관 이 박제가, 유득공, 이동무 말하는 거고요. 답은 4번이네요. 연행사 일원으로 청나라 가서 이렇게 연행록을 남겼죠. 이렇게 지금까지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멸시해 오고 있다가 직접 청나라 가서 아주 발달된 문물을 보고 오니까 이렇게 많이 가치관, 세계관의 변화가 생겨서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답은 4번입니다. 5번 선지.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화폐 사용을 반대했다. 자, 화폐 사용을 반대한 사람은 이익입니다. 보통 이익하면은 이익도 성호 사설을 쓴 실학자니까 아니 왜 좀 화폐 사용 반대고 그러면 좀 컨셉이 좀 어긋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하여튼 또 이익은 그 상공업을 상당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농민 생활의 안정을 방해하는 거라고 상당히 싫어했고 그러다 보니까 화폐 사용도 반대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요. 홍대용의 의산문답 그리고 그 박지원의 허생전이 자료로 주어졌고 두 인물의 공통점을 묻는 것인데 일단 이 두 인물은 시기적으로 영조 정조 때 18세기 때 활약을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특히 다른 선지들 규장과 검서관 이런 것도 일단 서울 출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양명학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화폐 사용을 반대했을 리도 없고 하면은 다른 선지가 보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둘 다 여행사로 갔다 왔는지가 좀 애매하다 하더라도 답이 될 수 있는 건 4번밖에 없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번 영상의 마지막 29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29번 문제점에서 이 시기 그러면 역시 조선 후기밖에 없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1점짜리긴 한데 옳은 것은 아니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은 책가를 그린 책가도 그리고 민화 얘기 나오고 서민들 얘기 나오니까 당연히 조선 후기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옳지 않은 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되게 1번 선지는 주로 옳은 것들이 늘 나오죠. 역시 1번 판소리 옳은 것이 나옵니다. 근데 성급하게 옳은 것이라고 체크하는 건지 알고 1번 쓰고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나죠. 하여튼 1번 판소리, 2번 탈춤공연, 3번 장시보부상, 4번 한글소설 전기수 다 조선 후기 때 대표적인 서민 문화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역시 5번밖에 없네요. 자, 경남도에서 인삼을 사는 송나라상 요거는 조선 후기 때 상황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까 12번 문제에 고려의 경제 상황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고려의 경제 상황이 나왔던 거 12번 자리 들어가야 될 개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 개항기 전까지 봤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조선 그 개항기 이후 또 국권 침탈기, 일제강점기 부분해서 한 10문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